새누리당이 임명진 전 윤리위원장을 비대위원장에 내정하고 당 수습에 나섰습니다. 집단 탈당을 예고한 새누리당 비주류는 다음 달 20일 전후 신당을 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최순실과 김종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안대 대외부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박영수 특검팀 오늘 김종 전 차관 조금 전 10시에 나왔고 이제 오후 2시에 최순실 씨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공개 소환인데 두 사람을 또 같은 날 불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대통령이 뇌물죄를 입증하기에 네. 가장 용이하다, 물증이 많은 핵심 인물이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과 최순실, 김종의 삼각관계를 파헤치면 아마 대통령이 뇌물죄를 입증하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미 최순실은 53개 대기업 압박에 714억을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이 비교적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그 최순실 밑에서 심부름하고 몸종이 수행비서라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종 차관이기 때문에 아마 오전 오후 두 사람의 진술을 서로 종합해보면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비교적 구체적으로 좀 조합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특검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조 의원께서는 오늘 수사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으로서 이제 그 범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그 큰 의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검이 그 현판식 하는 날부터 바로 그 국민연금이라 그러니까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 치고 들어간 건 대통령의 뇌물죄를 바로 겨냥해가지고 이제 그 직공을 한 것이고 이제 오늘 바로 그 또 공범의 한 당사자인 이제 최순실 씨를 부르는데 이 그동안에 이 재판에서부터 해서 검찰 수사에도 그렇고 전면 부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특히 뇌물죄 지금까지 제3자 뇌물죄였지만은 직접 뇌물죄를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그 방향으로 이제 잡고 들어가는데 이 최순실 씨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보다 더 이제 그 보강된 증거 확보,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더 보강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정유라 씨를 돌아오게 해가지고 예. 최순실 씨가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특검팀이 정유라 씨를 지명 수배하고 또 강제 송환을 위한 이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강제 송환에 나선 배경은 또 무엇인지 또 앞으로 정유라 씨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방금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특검의 최순실 압박을 위한 효과를 카드다. 상당히 예. 기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최순실 씨 감옥에서 말이죠. 상당히 그 딸을 많이 걱정을 하고 또 검사들한테 또 안부를 묻기도 하고 했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데려올 경우에 최순실이 흔들려서 외우 어떤 진술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입학이 취소됐을 정도로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쉽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 언론에 스위스 망명설이 나도록 하는데 만 예, 실제로 예. 망명이 이루어져 버릴 경우에는 해외 재산 도피 10조 원 얘기가 나오는 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인멸될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빨리 정유라를 정유라를, 예. 정유라를 데려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소환이 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소극적이지 않았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늦었죠. 지금 네. 진즉 여권에 중진시킨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미 특검 이전에 또 검찰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늦었던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이라도 빨리 좀 속도 있게 소환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임명진 예. 전 윤리위원장이 예정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은 뭐 후보에 오르내릴 때 계속 예. 좀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었는데 예. 이렇게 좀 수락하게 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정확한 배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 친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비박이 있을 때도 이 당은 그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수락한 배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친박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그 친박당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좀 포장할 그런 그 이제 대역이 필요하고 네네. 또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는 이런 비난을 막아줄 이제 방탄용으로서 임명진 목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당에 들어가서 임 목사님이 이 당을 혁신해낼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제 명예나 신뢰 또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제 첫 이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보면은 전권이 없으면 사실 이 당 혁신하기 어려운 건데 전권을 주든 말든 그거는 뭐 당에서 주는 대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비주류가 이 분당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예. 원내대표 안 준다고 나가냐, 비대위원장 안 준다고 나가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본질하고 좀 틀린 부분이거든요. 비박은 어디까지나 이 당을 혁신해야 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인적 청산이 핵심 과제인데 그걸 하려면은 당권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도전을 했었던 것인데 마치 자리를 이렇게 노리다가 자리 못 얻으니까 나간 것처럼 말씀하신 건 친박 논리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 당을 혁신할 수 있을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지 않습니까? 예. 목사들이 나름대로 특유의 그런 또 구세주 심리가 있어요. 힘든 곳에 가서 뭔가 자기가 구세주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또 사명감이 또 어떻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원래 또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대로 비판했던 것도 뭐 믿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상당히 애정어린 비판을 했다고 보고요. 그 와중에서 친박계가 영입하려고 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고사를 했고 네. 아마 삼고 초려를 해서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 임명진 내정자가 가장 먼저 이제 수락을 하고 언급을 한 게 바로 이완영 의원 징계에 대해서 예. 언급을 했는데요. 예. 지금 비주류가 뭐 말 그대로 다 떠나고 이제는 예. 친박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완영 의원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완영 의원 징계는 사실은 본인이 이 혐의 자체를 지금 청문회에서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실이 입증이 돼야 이 사실이라고 확정이 돼야 그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징계할 수 있죠. 사실이라고 확정되면은. 근데 그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윤리위에서 잠정 결론을 내려놓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예. 그 출당 공고거든요. 출당 공고 안 받아들이면은 조금 지나서 자동 탈당되게 돼 이제 출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임명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확정할 수 있느냐? 친박은 그걸 뒤집기 위해서 갑자기 친박 그 윤리위원들과 8명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이 원성을 이제 이렇게 자아냈는데. 당이 바뀌는 모습, 임 목사님이 오셔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려면은 윤리위가 했던 그대로 그 비대위에서 추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친박 핵심들을 갖다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것이 관건이고 그러려면 비대위 인선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 비대위원들을 영입해가지고 혁신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비대위 인선의 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권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면은 결국 친박이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을 집어넣지 그런 일을 추진할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당에서 쫓겨나고 이런 걸 초래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새누리당 혁신의 방향이 뭔지가 분명하게 좀 드러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 인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완영 의원의 어떤 징계 조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명진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어느 정도 옵션은 좀 받았지 않나. 그리고 워낙 친박계가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가시적인 상징적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이완영 의원의 어떤 징계 정도 이런 몇 가지 정도 형식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거고 그리고 뭐 당명을 바꾸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정도의 변화 가지고는 국민들이 볼 때 새누리당 친박계 변화라고 전혀 보지 않겠죠. 네. 저는 국민들이 할 정도로 놀랄 정도 하려면 저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차별화, 뭐 탈당 조치라든지 혹은 제명이라든지 막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 새누리당 친박계 변했다. 이런 뭐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뭐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한된 범위 속에서 변화에 상당히 어떤 제스처나 이런 부분을 하겠지만 네. 여전히 친박계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예, 좀 더 좀 과감한 액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탈당을 선언한 비주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칭 개혁보수 신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예. 이 창당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새누리당과는 좀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새누리당도 여론 지지율이 그러니까 비박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한 13%, 12%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탄핵을 초래한 그 책임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큰 실망과 비난을 받은 것이 이제 중요 원인인데 그 외에도 상당히 좀 수구화돼 있다, 기득권화돼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나마 개혁 세력인 비박이 다 나와버리면은 네. 더 이제 그 수구적인 이미지가 또 강해지고 기득권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또 당 문화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충성하는 그런 1인 지배 정당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예. 뭐 홍위병 이야기 나오고 내시 이야기 나오고 살생부 이야기 나오는 그런 문화였는데 신당은 당연히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탈피하고 예. 정책적으로도 안보, 외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통 보수를 강력하게 고수하겠다 그러고 경제나 민생, 교육, 복지, 노동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천명을 했고 당 운영도 그 당내 민주화를 활성화시키고 또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고 또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만 가면은 자연히 차별화가 될 것 같고 네. 그런 그 노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신당이 아직 창당이 안 됐는데도 여론조사에서 해보면 벌써 19%가 나오거든요. 기존 당은 새누리당은 13%가 나오고 예. 이걸 다 합하면 범보수 진영은 벌써 31%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그 보수 진영의 그 원형을 그 지지 기반을 다시 회복하는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혁보수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어차피 새누리당의 지금 친박계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네. 비박 신당의 어떤 이미지 차별화는 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당 운영에 대한 차별화를 제시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남경필, 김용태라든지 또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어떤 좀 개혁적인 그런 여당 의원이 합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차별화된 이미지를 상승하고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얼마나 수권 정당의 이미지로서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좀 과제로 남아 있죠. 제3당이나 4당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흔히 말이 도드는 이제 제3지대 제대로 빅텐트를 만드는 그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이제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이 계속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뭐 분당과 신당 창당을 바라보는 야권 뭐 지금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야권의 전략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전략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안할 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부 몇 명, 10명 안팎의 이런 정도가 탈당을 했더라면 이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0명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물론이고 네. 30명 이상이 거론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죠. 거기다가 지금 개헌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개헌파들이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뭐 박지원이라든지 설학효과 이런 그룹들 그 다음에 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비주류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비박 신당 이른바 이런 데고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멘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 어떤 대한 정당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지 계속 제3당, 제3지대 혹은 뭐 비박 신방 신당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서로 치고받는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는 지지도가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예, 반기문 사무총장 귀국도 이제 점차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견제론과 또 구회전이 함께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예. 결국 반 총장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전망하자면은 예.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작은 것 같고 국민의당은 그 안철수 적다. 당이기 때문에 예. 그게 들어가지고 경선에서 후보될 가능성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충청권 의원들 한 10여 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정당 만들어가지고 할 가능성이 그보다 좀 더 높고 예. 제일 높은 거는 결국 개혁신당 쪽에 들어가서 기존의 유승민 후보나 또 오세훈 후보하고 경쟁하는 그 가능성이 뭐 현실적으로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네. 그런데 어느 선택을 하든 간에 이제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대중의 검증을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야 될 그걸 각오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꽃가마에 태워서 추대받는 거는 이제 어디를 가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도 누구하고든 경쟁을 해서 저 후보를 쟁취해야 된다는 이걸 이제 각오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율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친박계가 무너지면서 네. 반기문 총장이 냈던 여지 가능성이 낮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비박계들이 만든 보수 신당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또 수치도 당연히 올라갔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들어올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꽃가마 타기도 힘들지만 독자적으로 경선을 해서 본인 후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본인 뭐 특별하게 가시적인 그 지지 기반도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지대에서 꽃가마는 아니지만은 웬만한 나무가마 정도 탈 수 있는 네.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정치권 내 개헌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가 됐는데요. 대선 전에 개헌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져 가고 있고 네. 또 문재인 후보가 개헌을 이렇게 방어해 온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내 친문계 그 호헌파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쪽을 향한 이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존의 그 국회에는 그 개헌 찬성 의원이 사실 3분의 2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해 바뀌면 1월 초에 바로 국회 개헌 특위가 출범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18, 19대 때 그 국회 여야 정당에는 개헌 안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딱 의사만 합쳐지면은 그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그동안에 좀 유보적이었던 좀 미온적이었던 안철수 의원조차도 이제는 개헌하겠다고 예, 예.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까지 내후년에 지방선거 때 투표해서 바로 결정하면 된다까지 나올 지경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대선 전 개헌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 그 이제 이 단초는 민주당 안에서 개헌을 찬성하는 비문계가 확실하게 당은 민주당이지만 개헌 문제에서 가지고 반문계와는 다르게 이쪽에 합류할 수 있느냐, 최악의 경우 개헌을 위해서 분당까지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마지막 이제 단초인 것 같고 그것만 해결되면은 네. 그 대선 전 개헌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안 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개헌이 그냥 대충 뭐 공약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개헌 이슈로 떠올라 가지고 안 되더라도 그 안철수 의원 말처럼 내후년 지방선거 때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거나 3년 안에 대통령이 그만두고 개헌해서 새로 또 그 대선을 하거나 하는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네, 네. 개헌 시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래도는 이제 권력 구조 전반을 바꾸는 개헌은 쉽지가 않다. 이를테면 내각제냐, 이원집 네. 정부냐, 또 혹은 뭐 4년 중임제냐 하는 형태의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꾸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간적으로 볼 때 쉽지가 않다. 예. 다만 지금 어떻게든지 제왕적 권력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야라는 국민 전체의 어떤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을 내려놓고 분산시키는 형태의 개헌은 필요하고 또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관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관은 그런 여론은 지금 광범위하게 수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빠르게 속도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헌은 합의 내지는 협의는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어렵더라도 다음 정권 초기에는 가능하고 그런 국민적인 어떤 여망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또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